네, 안녕하세요. 척척각서입니다. 오늘 강의는 처음으로 라이브로 하는 거고, 이게 어차피 제가 강의를 올릴 때 거의 편집을 안 하고 바로 올리거든요. 찍은 그대로. 그래서 그냥 라이브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고 있나? 지금 혹시 들어온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고, 자, 보면은 오늘 오장계유정에 대해서 다룰 건데, 요거는 앞에서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 있거든요. 앞에 경송 파트에서 여기 요 경송문구에서 다뤘던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거 있잖아. 간정물고 목현무광 요 내용 있잖아요. 폐정부족 기육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요 오장계유정은, 자, 우선은 요 1번 문구는 난경에 기재된 내용이거든요. 난경에 기재된 내용인데, 난경의 풀네임은 황제 80일 난경입니다. 난경의 풀네임은 보면은 황제 80일 난경이 원래 풀네임이에요. 이게 풀네임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진짜 저자는 모릅니다. 진짜 저자는 미상이고, 춘추시대의 전설의 명의가 한 분이 있거든요. 진월인이라는 사람이야. 진월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 이름보다는 편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이 편작을 가탁한 책이 요 난경이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황제 내경이 워낙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난해한 문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뽑아서 난해한 81종의 문구를 뽑아내서 거기다 주석을 단 거지. 그게 바로 요 난경입니다. 그래서 난경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뭔가 좀 어려운, 내경 중에서도 어려운 문구들만 좀 뽑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 참고로 요 진월인, 즉 편작은 어떤 명의도 치료할 수 없는 6종의 불치 환자 유형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교자 불론 어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교만하다예요. 말 그대로 아나무인하다. 자기 밑에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존재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교만하다. 그리고 요 자는 방자하다 할 때 자인데, 이건 뭐냐면, 이 방자하다는 뜻은 눈치를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방자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환자 자체가 교만하고 방자해서 불론 어리다. 이 리는 뭐냐면,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파악해낸 어떤 병리적 기전이 있잖아요. 당신은 이래서 아픈 겁니다 라는 그런 병리적 기전이 있는데, 그거를 이 환자가 너무 교만하고 방자해서 그냥 쌩까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환자들은 절대 치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단 요 첫 번째 불치 환자 유형 첫 번째를 제시를 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구암허준의 요 공빈 오빠 있거든. 표정만 봐도 딱 보이죠? 이렇게 약간 의사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그런 느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잘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희한하게도 동일한 치료를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표정을 한의원 개원하면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경신중재인데, 딱 보면 아시겠죠? 뭐랄까, 자신의 몸, 건강보다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이런 경우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약을 쓸 땐 약을 쓰고, 그럴 치료에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 이거지. 재물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불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치는 뭐냐면,
의식 불능도라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옷 입는 거랑 밥 먹는 거잖아요. 직역해보면. 근데 사실 의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활 습관이야. 생활 습관. 적절히 먹고 적절히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적절한 생활 습관, 의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활 습관에서 또 절제나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의식 불능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치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양병장, 기불정인데 이것은 뭐냐면 뭐랄까 음양의 조화가 이미 너무 크게 손상되어 버렸어. 그리고 기 또한 우리가 기가 뭐 랜덤하게 이렇게 체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기가 운행하는 경로들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떤 경락이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장부에는 뭔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고 장부와 장부 사이에 어떤 경락 체계들이 있어서 이 안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그래서 랜덤하게 흐르는 듯한 요 기 또한 뭐랄까 고유의 어떤 운행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정해지지 않고 막 랜덤하게 이런 어떤 특정 경로나 일방성이 존재하지 않은 채 랜덤하게 운행하는 것을 기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조화가 크게 이미 손상되어 버렸다는 것은 결국 뭐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신. 즉 동적 조화를 유발하는 중심이 뭔가 크게 훼손이 된 거지. 즉 신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DNA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많이 손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 되게 이 도카이촌에서 뭐랄까 방사능 유출이 한번 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작업자분들 3분인가 2분이 직격탄을 맞은 거야, 방사능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초반에는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던 의사분이 그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을 염색체 검사를 해봤는데 염색체가 다 이렇게 손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지. 염색체가 손상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이 설명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피폭한 지 6일째 이 히라이 히사마루라는 의사는 골수세포의 현미경 사진을 받고 눈을 의심했다. 왜? 원래대로라면 염색체가 제대로 찍혀 있어야 할 터였는데 사진에 담겨 있는 것은 그 모든 염색체가 조각조각 나 있는 거야. 염색체가 산산이 흩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세포를, 즉 재생이 불가하다는 거지. 이렇게 극도로 피폭된 순간 오우치의 몸은 설계도를 잃어버리고만 것이다. 혈액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가 된 지 20년,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입니다. 숱한 질병들을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실로 다양한 염색체를 보아왔는데 이 환자의 경우 어느 염색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여기서 뭡니까? 이 환자의 미래는 결국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거예요. 뭐랄까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마다 수명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수명이 각각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위산의 자극을 받는 위점막 세포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3일 내로 수명을 다하고 계속 뭐랄까 교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온갖 질병을 막아내는 백혈구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그리고 표피세포 같은 경우는 피부세포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 만에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셨듯이 DNA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완전히 조각조각 깨져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세포들이 일단 손상된 다음에 이것들이 재생이 불가능해진다 이거지. 결국 음양의 조화가 이미 완벽하게 박살이 나서 계속 손상만 되고 회복은 안 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아까 그 도카이촌 방사능 유출 사고도 환자들 조금 그 나무위키에서 한번 봐보세요.
환자분들 그 예후를 보면은 거의 이 순서로 조금 뭐랄까 몸이 부서집니다. 망가져. 일단은 소화가 안 되면서 계속 뭔가 혈변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다 망가져 버려서 뭐 일반인의 뭐 1%, 5%,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계속 염증이 발생하겠죠. 염증이 발생하고 우리 피부도 계속 뭔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야 되는데,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그냥 벗겨지고 거기에 새로운 표피가 달아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인 독하이촌 요 환자들의 임상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음양병장 기불증의 되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불치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형리불능복약인데, 몸이 극도로 쇠약해서 일단은 보약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약조차 좀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그래도 우리 현대의학에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무조건 링겔을 꼽아서 공급을 해줘야 되죠. 이 링겔이라는 게 사실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죠. 이게 정말 필요한 획기적인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5번째 불치증이고, 최종적인 불치증이 있습니다. 6번째. 자, 신무 뭡니까? 어떤 무속신앙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단순히 무속신앙만이 아니라 뭐를 포함하겠어요? 뭐랄까? 유사과학 같은 거, 유사의학, 유사과학 같은 거를 전부 다 포함하겠죠. 그런 거는 믿고, 불신의, 의사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설명은 믿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아까 약간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요거는 근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제 경우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되게 피를 멀리하는 종교가 있어요. 피를 뭔가 흡입하면 안 되는 종교가 있거든. 그런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녹용을 먹지 않습니다. 약에도 녹용 다 빼고 넣어달라고 해요. 또 뭐 대표적인 거, 무속신앙과 거의 동급의 유사의학 뭐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의학에 아나키라는 사건이 있었잖아. 그지? 간판만 한의사일 뿐 사실상 거의 무속신앙급에 가깝죠. 아, 지금 혹시 채팅창 들어오신 분, 여기 라이브 방 들어오신 분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 다시 녹화해야 되거든. 잘 들립니까? 아니면 이거 처음부터 찍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 들린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볼게요. 진월인 즉 편작이 6종의 불치 환자를 아까처럼 정리를 했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1번 문구만 할 건데, 요 1번 문구의 일단은 주요 한자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주요 한자들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일단 성이에요, 성. 성이 뭐냐면 두텁다, 많다, 성입니다. 두텁다, 많다, 성. 그래서 뭔가가 왕성하다, 무성하다, 융성하다, 번성하다 할 때 타성자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는 산, 흩어지다 산인데, 확산하다, 분산되다 할 때 산 있잖아요. 그 산입니다. 잠시만요. 소리 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요 단위들이 나오거든. 도량형 단위들이 나오는데 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요 홉은 여기 홉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 홉 같은 경우는 합인데 홉이라고 있습니다. 이 홉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180ml 정도, 물 한 컵 정도가 됩니다. 180ml 정도가 되는데, 저번 시간인가 설명드렸었죠. 과거 기준으로는 러프하게 에스프레소 원샷인 40ml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3홉 같은 경우는 대략 120ml 정도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 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대략 6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재 부를 때 보면은 되게 보통은 한 봉지 단위를 500g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 아직도 600g 단위로 포장해서 보내주는 약재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한 근 단위로 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홉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피 단위고, 근 같은 경우는 무게 단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심과 담은 부피 단위를 썼고 비 같은 경우는 무게 단위를 썼느냐? 그거를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러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해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은 간단합니다. 자, 난경에 기재된 심과 비, 담에 저장되어 정이라 간주할 수 있는 생리적 물질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심과 담에는 각각 정즙이 3홉가량 가득 들어차 있으며, 여기 나오죠. 심과 담에는 정즙이라는 게 3홉가량 가득 들어차 있다 이거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비에는 대략 반근가량 대략 300g이죠. 반근가량의 고가 넓게 분산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짚어봐야 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뭘 짚어봐야 되냐면, 우선은 일단 이 문구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뭡니까? 이 문구의 요점은 결국은 심과 비 그리고 담에 존재하는 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질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물질들의 성상 두 가지죠. 뭐랄까, 정즙과 산고의 상태 두 가지 성상과, 그리고 두 번째 용량까지도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용량은 뭡니까? 부피 단위인 3홉과 대략 120ml죠. 그리고 무게 단위인 반근 300g까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 게 이 문구의 포인트예요. 그죠? 그럼 일단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성상에 따른 용어체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뭔가가 규정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자, 일단 성상을 볼 때 하나는 뭡니까? 즙이지. 하나는 뭡니까? 전에 했던 고죠. 이 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기가 있는 어떤 물체에서 짜낸 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착즙 주스 할 때 즙도 요거예요. 뭔가가 사과나 이런 거에서 오렌지에서 짜낸 그 즙 있잖아. 그거를 착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섬유질 외에 액체만 빠져나오는 거지. 그게 즙이죠. 그리고 옛날 말인데 먹물을 묵즙이라고 합니다. 묵에서 나온 어떤 액체 성분이라고 해서 묵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즙은 상대적으로 완전한 액상물질입니다. 액상물질. 아시겠죠? 그런데 요 고는 전에 계속 했었듯이 기름고인데, 기름이라고 했다고 우리가 뭐 식용유나 이런 어떤 참기름 같은 거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 기름이 아니고, 경옥고라는 제형이나 연고,
고약 같은 제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뭔가 고체 성분이긴 한데 뭔가 고온에 쉽게 녹아서 뭔가 좀 기름진 형태로 성상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요 고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 즙이 완전한 액상이었다면 요 고는 경미하게나마 이동성을 보유한 약간의 뭘까? 고체와 액체 간의 중간 성상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과 담에는 정즙이 들어가 있잖아. 물기. 그래서 우리가 액체는 보통 부피로 재잖아요. 그래서 요 호비라는 단위가 들어간 거고, 요 고는 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체 성분이 고체 성상에 강하죠. 요쪽에 가깝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보다는 무게 단위인 근을 사용한 거지. 아시겠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편하게. 그게 라이브의 장점이니까. 초반에 구독자 100명인가 200명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라이브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강의식으로 안 하고 뭐랄까 조금 편하게 퀘스천 Q&A 시간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꽤 많은 분들이 질문했어요. 구독자 수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게 강의 시간이긴 한데 그냥 요 강의를 끝내기 전까지는 질문 같은 거 다 받을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 각각의 성상에 따라서 요 부피 단위, 무게 단위가 나뉘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뭔가 조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했었죠? 정이라는 것은 뭔가 더 근원적이고 정미한 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간주해 왔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정즙이나 산고라는 어떤 분명한 성상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즙, 어떤 경우에는 고라는 뭔가가 상이한 성상을 띠고 있으며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더 결정적이지. 삼홉과 반근이라는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이라는 것을 정리했던 요 근원적이고 되게 정미한 물질이라는 요 정의 속성에 뭔가가 대치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왜냐면 근원적인 물질일수록 여러 가지 성상이 존재하면 안 돼. 단일 성상으로 존재해야 되거든. 근원적인 물질에 가까울수록. 근데 여기는 대놓고 즙과 고라는 상이한 성상의 두 가지 물질로 존재하잖아. 게다가 정미한 물질일수록 뭔가 특정 물리적 성상을 캐치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대놓고 측정 가능한 물리량인 삼옥과 반근이 제시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다소 어떤 지엽적이면서 뭔가 강한 실체적인 특징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정즙과 산고라는 것은 우리가 허준 선생님이 5장 모두에는 정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요 큰 카테고리의 요 문구를 담아놔서 요 정즙과 산고도 근원적인 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얘네는 제 생각에는 정액과 같이 근원적인 정이 화한 어떤 2차적 물질에 가깝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적 물질에 불과한 것으로 요 정즙과 산고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옛날에 어쨌든 이 정즙과 산고가 근원적인 정이 아니었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물리량 수치 자체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이거는 어떻게 측정을 한 것이냐?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뭔가 해부해 봤겠지. 해부해서 뭔가 짜내거나 도려내 봤겠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가장 확실하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지. 그러면 요 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심장과 관련돼서 뭔가 해부를 해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심장에 들어있는 어떤 정즙을 취했겠느냐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심장이라는 것은 전신에 공급되는 혈액이 통과하는 어떤 경로잖아요. 주요 경로잖아. 또 여기서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그지?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을 통과하는 모든 혈액을 포함할 수는 없겠죠. 그 혈액은 단순히 심장을 거쳐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배제를 해야 돼. 그지? 그리고 심근에 공급되는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근도 어쨌든 영양분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근에 공급되는 혈액, 얘네도 어쨌든 배제를 해야겠지. 그럼 얘네들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심장을 우리가 들고 뭔가 얘 자체를 오렌지 쥐어짜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쥐어짜냈을 때 뭔가가 뚝뚝뚝 떨어졌을 텐데 그 결과물이 대략 3홉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심장을 만약에 짜냈을 때 어떤 물질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 몸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포도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근육에 저장되거든요. 근육에 저장될 때 자신 무게의 대략 3배에서 4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저장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요 과정은 되게 뭐랄까 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요거를 고려했을 때 그럼 심장에도 다량의 글리코겐과 물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의 근육은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되는 근육들이야.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심장은 멈춰버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요 심근은 한시도 멈추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 그 외에 기타 골격근들 있잖아. 우리가 이두근이나 대퇴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동은 안 하지만 뭔가가 단시간에 폭발적인 운동을 하거든요. 이 둘이 되게 대비되죠. 그래서 심근은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용도의 근육이라면 기타 골격근 같은 경우는 100m 단거리 스퍼트를 하는 그런 근육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들이 달라요. 이 골격근 같은 경우는 요 포도당 글리코겐 시스템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얘는 물이 필요 없이 저장되면서 단위 중량당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산을 주로 에너지로 사용해. 심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산을 사용하고, 얘는 지방산 대신 이 글리코겐 포도당 전환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얘에 비해서 분해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단시간에 에너지화가 쉬운 글리코겐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심근에도 뭐랄까 포도당 글리코겐 시스템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것보다는 지방산 체계를 에너지원으로 주요로 사용하겠고, 그래서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때 다량의 물이 포함될 텐데 이거는 심근에는 엄밀히 따지면 크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인 심장의 무게가 대략 3에서 400g 정도 되거든요. 300g에서 400g 정도 된단 말이야. 대략 300g에서 400g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그래도 대략 70% 정도, 300에서 400g의 70% 정도는 몇입니까? 210에서 280g 정도가 물이야. 그러면 만약에 심장을 쥐어짜내면 요만큼의 수분으로 다 나오냐? 아닙니다. 왜냐면 심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탄성과 되게 치밀한 조직이라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로 쥐어짜낸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쥐어짰을 때 나오는 뭐 간질액이나 이런 물을 포함한 모든 액상 물질의 양은 이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보다 적다면은 요 120ml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양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끼리.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의학의 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비장하고 양의학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비장하고 췌장이 합쳐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하부 늑골의 하부 쪽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간을 제거해 보면 간과 위를 제거해 보면 뭐가 보이냐면, 지금 요 췌장 있잖아요. 요게 췌장이거든. 췌장과 요 비장이 있는데 얘네 둘이가 되게 인접해 있거든. 그래서 비라고 하면 보통 요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한의학적 비는 요 서양의학의 췌장과 비를 같이 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비를 비장과 췌장과 비장이 조합된 총체적 개념으로 간주할 경우, 여기서 이 산고, 요 기름진 거는 요 췌장이 요 기름진 양상 있잖아, 성상. 요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는 어떤 즙이 아니라 뭔가 기름진 성분이 대략 300g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담에는 어떤 정즙이 있느냐인데, 담의 대표적인 정즙은 그거거든요. 이 담에서 대략 하루에 평균 400에서 800ml 정도의 담즙이 생성되는데, 그게 담낭에 차곡차곡 30에서 50ml 정도 쌓이거든. 대략 요 담낭에 순간 저장된 그런 담즙의 용량과 요게 매치되지 않나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요것들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일단 지금 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장의 순환 체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감하겠습니다. 자, 뭘 얘기할 거냐면, 일단은 심장으로부터 전신으로 뭔가가 혈액이 공급되는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 심장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구조물들이 또 있어. 이거는 바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자, 보시면은, 봅시다. 자, 좌심실이에요. 이게 좌심실이고,
이제 보면은 이 위에 세 가지가 뭐냐면 대동맥판이에요. 대동맥판. 그래서 여기서 짜내면 대동맥판이 열리면서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거쳐서 전신 모세혈관으로 퍼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리 아테리가 바로 관상동맥인데 이 우관상동맥과 지금 거기에 지맥들, 브랜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네는 뭔가가 심근에 딱 붙어 있어서 심근에 직접적인 영양이나 산소 공급을 해주는 애들이야. 아시겠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좌심실에서 혈액을 쥐어짜내면은 이게 요 대동맥판을 거쳐서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지나서 그 혈액들이 전신 모세혈관으로 쭉 퍼지는 거지. 그리고 요 관상동맥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심근에 찰싹 붙어 있어서 심장 근육에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애들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체순환과 폐순환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체순환과 폐순환, 즉 체내 혈액순환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위쪽에 있는 폐에 모세혈관이 있어. 그리고 아래쪽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전신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있겠지. 그죠? 전신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폐 모세혈관에서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이 폐정맥입니다. 폐정맥. 그리고 여기서 이 폐정맥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좌심방으로 들어와.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을 거쳐서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동맥을 거쳐서 전신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지. 그럼 전신 모세혈관에서 산소랑 영양 공급을 해준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심방으로. 우심방으로 돌아와서 우심실을 거쳐서 우심실에서 짜내주면 다시 폐동맥을 거쳐서 폐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순환에서 체순환은 어쨌든 좌심실로부터 대동맥을 거쳐서 요 과정을 체순환이라고 하고 요 과정은 폐순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은 어디에 있어요? 방금 폐에서 나온 여기를 거치는 혈액이 산소 농도가 가장 높겠죠. 그럼 전신 모세혈관에 산소들을 뿌리고 난 혈액, 여기는 뭡니까? 산소 농도가 좀 낮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여기는 동맥이지만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이 흐르는 거야. 반대로 여기는 폐정맥, 이름은 정맥인데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라고 무조건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정맥이라고 무조건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 동맥과 정맥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 보세요. 심실에 바로 붙어 있는 혈관은 심실에 강한 그 추동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동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동맥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좌심실에 붙어 있는 것도 대동맥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심방으로 들어오는 가장 모든 힘을 다 쓴 혈관 있잖아. 그런 게 바로 대정맥, 폐정맥이라고 해서 정맥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동맥이라 하면 심실의 추동을 바로 받아서 가장 파동이 강한 혈관들이 동맥인 거야. 대표적인 게 좌심실에서 나오는 대동맥과 우심실에서 나온 폐동맥인 거고, 대신 대동맥은 산소 농도가 높지만 요 폐동맥은 산소 농도가 낮은 거고, 낮은 혈액이 흐르는 거고, 반대로 모든 전신을 돌아서 이제 심실로 막 들어오는 혈관은 그 파동이 가장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폐정맥,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이 다 정자가 들어간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동맥과 대정맥은
대동맥은 산소 농도가 높고 대정맥은 산소 농도가 낮으며 폐동맥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산소 농도가 낮고 폐정맥은 산소 농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채순원과 폐순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 오장계유정의 첫 번째 문구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오장계유정의 두 번째 문구를 정리하고, 오장계유정의 문구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 세 가지를 하면은 이 정파트가 끝납니다. 정파트가 끝나기 때문에 정파트가 끝나면 이제 바로 그 다음 기 파트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겸해서 한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